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제가 전망하기에 뭐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개인들도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자산 가격 거품의 붕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세계 경제가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극복을 했지만 부채가 증가를 했고 또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암울한 얘기 같기도 한데요. 이런 문제가 터진다면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인플레이션하고 거기에 따른 금리 상승. 그러니까 부채 문제, 그다음에 자산가의 거품이 이게 저금리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이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경기만 좋으면은 그냥 이 부채 문제, 자산가 거품 계속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나빠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부채가 많이 증가했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 이게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니까 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이런 식이 있죠. 위에 그 배당금이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 1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기업이익 증가율. 이게 이제 주가 결정식 대표적인 가장 단순한 결정식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르고 기업이익 증가율이 오르면 주가도 오르는 거예요. 근데 최근 상황 보니까 금리도 오르고 기업이익 증가율도 떨어지고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 거품이 발생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세계 경제가 사실 인플레이션에 완전히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1979년, 1980년에 미국 인플레이션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때 1차, 2차 올리 쇼크가 있으면서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그때 14%까지 올랐어요. 14%?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이 미국 연방 기금금리 그거를 19%까지 올려버립니다. 그건 정말 전설로 남아있죠. 그래서 금리를 그렇게 올리니까 물가가 잡혔죠.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뭐 그때 비해서는 물가가 낮은 수준입니다만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 3월에 전년 동월 대비로 8.5% 올랐어요. 이 8.5%가 어떤 수준이냐면은 1981년 12월 달에 8.9%였어요. 이게 40년 이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만큼은 안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 4월 달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4.8% 올라버렸습니다. 이것도 2008년 10월 달에 4.8%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의 10년 반 만에 물가가 최고치를 기록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물가가 오르면 수요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공급 중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20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니까 소비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됐어요. 미국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됐냐면요. 이게 잠재 GDP라는 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 능력이거든요. 근데 2020년 2분기에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한 11%나 떨어졌어요. 원래 거의 동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실제가 11%나 떨어졌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 많이 쓰고 뭐 가게에다가 작년 3월 달에 $1,400 부자들 빼놓고 $1,400 주고 실업수당도 뭐 $400 추가적으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그러니까 기업도 돈 빌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국제 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이 경기가 좋다 보니까 올라버렸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문제가 대두됐죠. 이 공급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자재, 중간재 조달해가지고 상품 생산해가지고 그걸 최종 소비자한테
다 갖다 주는 이런 가정을 공급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죠. 막 배가 못 움직이고 이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배가 못 움직이고 미국 같은 데는 하역 노동자들이 부족하고 네. 그러니까 물가가 공급 측면에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국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중국이 2001년에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거든요. 미국이 가입시켜줬어요. 네. 세계 무역기구 가입하면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가를 싸게 생산하죠. 전 세계 수출해줬어요. 미국 가면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네. 우리도 중국 때문에 물건을 얼마나 싸게 쓰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한 번은 저 4,500원짜리 물건을 주문해 봤어요. 네. 시간은 걸리는데 옵니다. 질 괜찮아요. 근데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4,500원짜리 물건을 저한테 운송비 부담 하나도 부담시키지 않고 보내주는지. 그만큼 많이 생산을 한다는 건가요? 많이 생산하고 임금이 그동안 쌌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2001년에 중국 임금이 미국 평균 임금의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에 따르면 한 30분의 1 정도 됐대요. 그런데 최근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임금이 오르니까 이제 과거처럼 전 세계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경기가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물건 사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니까 공급 측에서 물가가 오르고 또 중국이 과거보다도 물건을 싸게 생산할 수 없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이죠. 네.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경기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가가 오르니까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한국은행도 기재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매년 그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 목표로 설정하고요. 미국도 2%입니다. 근데 미국은 최근에 그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그 평균 물가 목표제가 뭐냐면은 작년 이전에는 미국 물가가 소비자 물가 2%를 좀 밑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몇 년 평균에서 2%를 조금 넘어도 괜찮다. 평균에서 2%면 괜찮다. 과거 2% 이하였으니까 올해 2% 이상 되더라도 괜찮다. 그게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는데요. 근데 미국 물가가 8%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물가가 오르니까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금리를 인상해도 경기만 좋으면은 뭐 자산 가격도 괜찮고 부채 문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를 볼 때 OECD 들어가면요. 매월 OECD 전체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일본, OECD 국가들 선행지수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중요 이머징 마켓, 뭐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이런 국가들의 선행지수를 발표해요. 네. 근데 이런 선행지수가 대부분 작년 7월을 고점으로 계속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예, 이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굉장히 제일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국면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가지고 전쟁하다 보니까 유가도 더 급등해버리고 그 다음에 각종 곡물 가격, 특히 밀 가격 엄청 올랐죠. 밀 가격이 거의 2배 올랐어요. 근데 밀 가격이 곡물 가격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이유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수출의 두 나라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앞으로 수출을 못할 것이다. 특히 전쟁 때문에 밀이라는 게 한 번 그 심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요새 강화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농작물 심고 있습니다. 이 심을 때를 놓치면은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저 경제학 원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총 수요 곡선이 있고 총 공급 곡선이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럼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더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치솟는 거죠. 예. 그래서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될 조짐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더 빨리 경기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는 더 빨리 올라버리는 거죠. 그럼 경기 둔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 시기를 전쟁이 앞당겨버렸죠. 공급국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물가는 오르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최근에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네. 이렇게까지나 많이 나올 줄을 몰랐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각국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중앙은행이 이제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지죠. 소비 투자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아까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데도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은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공급 곡선이 제자리로 와야 돼. 우측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미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이 유가가 올랐다고 그래도 유가 생산 늘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밀 가격이 올랐다고 밀 생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가 나쁜데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죠. 그럼 금리를 인상하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가 더 위축되고 경제가 더 어려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가끔 우리나라 뭐 총재 뭐 경기를 연착륙 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경기라는 거는 연착륙이라는 게 없거든요. 특히 자산 가격은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펀더멘털을 지나치게 가대평가하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지나치게 가소평가합니다. 아까 미국 GDP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 2분기에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1%나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대표적 경착륙 사례입니다. 근데 과거 보면은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서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없는데 이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이 뭐냐면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데 잠재 GDP가 장기적으로 성장 능력이거든요. 근데 실제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에 따라 가지고 잠재 GDP 2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아주 좋아서 소비, 투자, 뭐 수출이 늘어가지고 실제 GDP가 잠재 GDP 올라가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고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서 경기를 좀 둔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잠재 능력, 비행기가 공항에 할줄에 떨어졌다가 다시 뜨는 것처럼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했다 다시 올라가면 이걸 연착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확 떨어져 버리면 경착륙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러면 이 소프트 랜딩이라는 것이 사실 중앙은행들이 원하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제가 역사를 보니까 연착륙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올라갈 때는 펀더멘털 지나치게 가도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지나치게 펀더멘털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게 자산 가격이에요. 그래서 연착륙이라는 것은 참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연착륙이 이렇게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그리고 이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거는 힘들다. 그러니까 1980년대 아까 폴 볼커 연준 의장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는 잡았는데 경기는 완전히 침체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파월 연준 의장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총재도 지금 물가는 오르는데 이 경기는 나빠지니까 중앙은행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은 이 경기가 더 나빠지니까 고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거의 잡이 없는 빅스텝을 막 밟아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빅스텝 하다가 이제 하반기 뭐 12월 그다음에 내년 초 되면은 경기가 나빠지는 조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때 되면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질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가 물건을 덜 사니까 수요가 줄으니까 물가 상승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올 연말 내년 초 가면은 뭐 경기 보니까 물가도 상승률 낮아지고 경기가 나쁘니까 아마 금리 인상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 못 하고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가 많이 나빠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엔 침체로 가게 되는 거네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제가 전망하기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IMF 같은 데는 내년까지도 세계 경제가 3.6%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3.6, 내년 3.6인데 이 3.6% 의미가 뭐냐면은 세계 성장률이 2010년 이후 연평균 3.3% 성장했거든요. 근데 올해하고 내년 3.6% 성장한다면은 세계 경제가 과거 평균보다 높은 성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갈 것인가?
그런데 제가 자산가의 거품 문제,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따른 금리 인상 이런 걸 고려하면은 그럴 가능성보다 확률 문제인데요. 아마 침체 확률이 상당히 저는 높다. 네. 그래서 미리서 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런 시기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개인들도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케이스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대응방을 망연하면 위기가 왔을 때 그렇죠. 우리가 더 빨리 대응하고 훨씬 더 빨리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자산 가격 거품의 붕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그리고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경기 상황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물가에 대한 공부는요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죠. 뭐 물가뿐만 아니라 금리, 뭐 환율, 뭐 이거 평생 공부해야 되죠. 네, 매일매일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변하니까요. 네, 정말 변동성도 크고 이 시장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공부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한마디로 변하니까요.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계속 데이터 지켜보면서 뭐 수정하고 생각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 끝이 없는 공부. 우리 김혜익 교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